광해군이 선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군주가 됐죠. 근데 광해군은 세자 시절에 아주 이렇게 모범생이었는데 왕이 되기가 어려운 신분이었잖아요. 조선 시대 사회에서는. 장남도 아니었고 큰아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정식 부인의 아들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으면서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이 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자기 그 컴플렉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눌려왔던 것들이 다 나오는데 어 자기 먼저 친형이었던 임해군을 유배를 보낸 다음에 임해군은 형을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배다른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그 강화도로 유배 보낸 다음에 그 태워 죽였죠.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였던 광해군한테도 따지고 보면 엄마죠. 새엄마죠, 새엄마. 5살 어린 엄마죠. 그 5살 어린 엄마를 궁에 가둬버렸죠. 자, 이렇게 엄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이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요? 패모 살제라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그 엄마랑,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도리를 우리 보통 뭐라고 부르죠? 윤리라고 부르죠, 윤리. 네. 그러니까 너희 뭐 부모님한테 존댓말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항상 자식으로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막 부모님한테 반말한다든지 부모님을 심지어는 막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윤리를 저버린 행동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윤리를 저버린 행동. 폐륜이라고 부르죠. 폐륜. 네. 뭐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든지,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비방한다든지. 원래 형제끼리는 잘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유교 윤리에서는. 자, 근데 광해군은 아무튼 자기 동생을 죽이고 친엄마를,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니지만 새엄마를 가뒀죠? 이렇게 폐륜을 저질렀죠. 자, 근데 광해군은 외교적 감각은 뛰어났죠. 당시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던 중국의 명나라는 뜨는 해였어요? 지는 해였어요? 명나라. 지는 해였죠. 이미 조선 도와주느라고 힘을 너무 많이 썼고, 명나라 안에서도 그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한 황제, 자, 이런 것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는 백성들한테 괜히 세금만 많이 걷고, 그리고 계속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다 기울어가는 상황이었어. 반면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에 끼어들지 않으면서 자, 자기네 근거지에서 힘을 잔뜩 딱 모아놓은 여진족이 세운 어떤 나라 후금. 후금은 반면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는 해였어요? 떠오르는 해였어요? 떠오르는 해였죠? 자, 그래서 당시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면에서 보나 이 후금이 막강한 상황이었는데 이 후금이랑 명나라가 자주 전쟁을 치르는데 후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명나라가 당하다 조선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때 조선은 명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쵸? 조선도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예전에 도움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 조선에서도 이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더 무리하게 명나라를 도와줘 버리면 조선도 지금 휘청한 마당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강오립이란 장군한테 요령껏 알아서 잘 하라 그랬죠. 그래서 강오립이란 장군이 13,000명 데려가서 명나라와 같이 싸우긴 싸우는데 결국은 조선 군대가 많이 죽을 상황이랑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강오립 장군이 끝까지 안 싸우고 어떻게 했어요? 후금에게 항복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당시 이제 후금에게 항복한 강오립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조선에서 여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광해군은 이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신중한 노선을 택해서
어디 편을 들지 않는 무슨 외교를 했어요? 그쵸. 중립 외교를 했죠. 임진왜란 때 한양에 있던 여러 경복궁, 창덕궁 여러 궁궐들이 다 불타버렸다 그랬죠. 광해군은 왕이 된 다음에 무너진 왕실의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그 궁궐들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경복궁 빼고는 다시 다 건설했죠. 근데 이 궁궐 다시 짓는 거 돈도 많이 들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사업이라 그랬죠? 자, 지금이랑 달라서 만약에 우리 지금 조선시대라고 쳐봐요. 근데 여기 궁궐을 지어요. 자, 근데 나라가 전쟁 막 끝나고 나라가 돈도 없는 상황에서 궁궐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나이 또래 남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16세 남자들, 그러니까 중3 형 오빠들, 부터 60세 남자들을 다 모아요. 그 다음에 궁궐 짓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돈 안 줘요. 그냥 나라에서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농사 지을 것도 못하고 자기 일도 못 치고 그 공사 짓는 데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사 현장은 항상 뭐 그 무거운 거 나르다가 막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나르다가 허리도 다칠 수 있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치거나 뭔가 부상을 당하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줄까요? 보상도 안 해줘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옛날 옛적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자, 그래서 아무튼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당장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창덕궁, 경희궁, 인경궁, 궁궐만 해도 수도 없이 다 많이 다시 재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광해군은 이렇게 무리한 궁궐공사, 그리고 오랑캐랑 우리를 도와준 엄마, 아빠 같은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중립외교를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요. 엄마를 가두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왕자리에서 쫓겨난다. 자, 조선시대 신하들이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족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거를 간정이라고 부르죠. 자, 능양군이라는 선조의 손자를 새로운 왕족으로 세웠는데 이게 인조 반정. 광해군의 뒤를 이어서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하게 되죠. 자, 우리 여기서 선생님이 요거는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선조 때 자, 당시 당이 나뉘었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동당이라고 했죠. 자, 동당 정치가 이제 처음 선조 때 실시가 되는데 그때 동인 서인으로 나눴다는 거 혹시 기억나요? 그죠? 근데 이때 그 저 서인이었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세자 광해군으로 책봉하십시오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선조가 화나서 정철을 쫓아내버리고 이때 서인들을 다 이렇게 처벌하게 되는데 이때 동인 쪽에서 서인을 세게 처벌하자라는 사람들이 북인이었고 적당히 처벌하자 하는 사람들이 남인으로 또 나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조 때는 자, 서인, 북인, 남인 자, 이렇게 여러 당파들이 생겼는데 광해군이 왕이 되기 어려웠죠.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광해군을 끝까지 지지한 사람들이 북인이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관직을 다 누가 차지했을까요? 다 북인들이 차지한답니다. 광해군 왕대에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해군이 신하들한테 쫓겨났죠. 몰라, 그러면서 광해군은 이제 쫓겨나는데 그러면서 북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몰락을 해요. 자, 광해군과 함께 북인 정권은 끝이 나고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그래서 새 임금 인조를 세웠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서인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조 때부터는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이 남인들은 한쪽에서 이제 좀 뭐랄까 좀 사이드로
서인 옆에서 조금 그래도 좀 덜 중요한 관직들을 맡는 이런 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공존이라고 불러요. 공존. 공존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서인과 남인들이 같이 이끌어가는데 누가 주로 정권을 주도했다? 서인들이 주도하는 정권이 실시되는데 그게 인조반정입니다. 자, 서인들이 내세웠던 거.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냈을 때 먼저 이거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폐모살제. 자, 그래서 인조를 새로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에 갇혀있던 그 인목왕후, 선조의 부인이죠. 인목대비를 이제 다시 그 갇혀 있었는데 나오게 해가지고 대비로 높여요. 선생님 봐봐. 조선시대 선생님 봐봐. 왕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왕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왕수라고 하죠. 그죠? 선조의 선조가 51살일 때 15살짜리 맞아들였던 그 계비가 인목 뭐였어요? 인목 왕수였죠. 그죠? 인목 왕후. 자, 근데 남편인 왕이 죽고 자기 아들이나 아무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들 뻘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후는 더 이상 왕후로 안 불리고 뭐라고 불릴까요? 아까 왕후라고도 하죠. 왕비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쵸.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자기 아들 뻘인 사람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왕비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대비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비. 그러면은 만약에 또 그 왕이 죽고 그 왕의 아들뻘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럼 대비는 뭐가 될까요? 왕의 할머니뻘이 되는데 왕의 할머니를 뭐라고 부를까요? 대왕 대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의 엄마뻘은 대비라고 부르고요. 왕의 할머니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왕 대비라고 불러요. 자, 먼저 이 서인들은 그 궁에서 갇혀서 폐비가 된 이 인목대비를 다시 복원을 시켜요. 폐비에서 인목대비로 이제 복원을 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광해군이 중리배교하는 거를 또 서인들은 비판하는데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저 머리 깎고 다니는 오랑캐 후금을 배척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배가 뭘까? 배. 배는 등진다는 뜻이에요. 등진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외교 노선을 바꾸죠. 자, 이러다 보니까 후금 입장에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우리랑 이제 쌩 깐다고? 자, 그래서 후금과는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후금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하죠. 자, 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 세울 때, 그, 인조를 새로 세운 사람들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공신으로 임명을 해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자, 저번 시간 써줬는데, 김류, 이휘, 이런 사람들이 1등 공신이 돼요. 자, 반면에, 이괄, 이런 사람들은 2등 공신이 돼요. 자, 근데, 이 김류라는 사람은 그 광해군을 몰아내자고 이 서인들이 모였을 때 지각을 했어요. 지각이 뭐 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죠. 서로 반란 일으키기로 해놓고서 지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만약에 잘못됐으면 반란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저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결국 광해군 몰아내는 성공은 했어요. 근데 이 김유라는 사람은
반란에 지각을 하고, 반정할 때 지각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1등 공신이 됐어요. 이전에 조금 인기가 있었다는. 김류가 지각했을 때 그 반정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괄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이 사람은 그 무인으로 나름 반정군대를 통솔을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2등 공신이 됐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김유랑 이귀 아들, 별로 공세운 것도 없는 김유랑 이귀 아들이 2등 공신이었는데 자기도 2등 공신이 된 거예요. 기분이 나빴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괄이, 자, 여기 평안도 지역, 이 평안도를 책임지는 부원수로 임명이 돼요. 부원수 이괄. 자, 이괄한테 군사 10,000명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후금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명나라가 있죠. 이 후금이 쳐들어오는 거를 막으라고 그 이괄이라는 사람한테 군대를 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당시 여기 수도 한성, 한양에서 영모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얘기해 줄게요. 유교 사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는 충이죠? 충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하가 군주한테 맹목적으로 군주를 사랑하는 걸 충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충의 반대는 뭘까요? 두 글자로 하면 불충이고,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불충을 한 글자로 하면. 역이라고 해요, 역. 역은 거스른다라는 뜻이에요. 역. 그럼 충성을 다한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부르죠?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 네. 근데 만약에 임금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간신이라고도 하고, 역신이라고도 하고, 역적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적. 만약에 광해군을 몰아내는 서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광해군이 이걸 사전에 알아채가지고 걔네들을 다 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광해군한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광해군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를 꾸미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모의한다라고 불러요. 모의. 어. 예를 들면 우리 전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 선포하고 막 국회의원들 가두려고 했죠. 그거 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모의한다고 하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역적 모의를. 두 글자로. 역모라고 불러요. 역적지를 꾸미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역모라고 불러요. 역모. 너희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부모님한테 반란을 계획했어요. 자, 그것도 뭐예요? 따지고 보면은 역모예요. 역모.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대한 거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부모님한테 너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충보다 하나 아래. 효라고 불러요. 효. 근데 너희가 부모님 말 안 들어요. 효를 다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다 착한 아이들이죠? 네. 자, 그걸 뭐라고 할까요? 효를 다하지 않는 거. 불효라고 하죠.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충과 효는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 덕목이에요. 1등이 충, 2등이 효예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이괄이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여기 평안도 지역에 수비하는 부원수로 임명이 됐어요. 제일 최고 책임자를 도원수라고 하고, 도원수란 사람은 장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아래 두 번째 책임자를 부원수라고. 사장 아래 부사장 있잖아요. 자, 근데 당시 여기 한양에서 이괄이 역모를 꾀했다는 상소가 올라와, 인조한테. 자, 국왕 인조는, 자, 처음에는 이걸 안 믿었는데, 자꾸 신하들이, 저 이괄이 군대도 저기 지금 지방에서 가지고 있고, 역모를 꾀한 게 좀 분명하니까, 이괄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만약에 역모를 꾀했다 그래서 잡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역모를 꾀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잡혀 들어가면 뭐부터 당할까요? 매부터 맞아. 뭔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매부터 맞고, 그 다음엔 뭐 당할까요? 고문을 당해요. 이 죄가 무슨 죄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는. 자, 그 다음에 그 역모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만 죽일까요? 본인만 죽이지 않고, 본인의 위에, 부모, 본인의 자식들까지 다 처벌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삼족을 멸한다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삼족을 멸한다. 자, 근데 당시 인조는 그래도 내가 이괄을 믿어가지고 이괄이 2등 공신이고 이괄한테 군사를 준 건데 이괄이 역모를 꾀했을 리가 없다라고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하들이 계속 이괄이 반란을 꾀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어떻게 하냐면 이괄이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외아들이. 이괄의 아들을 잡아들이라.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너희가 이괄 입장이면 아들 보내고 싶겠어요? 아들 역모로 그 지금 혐의 있어가지고 한양으로 보내면 아들 뭐 당할 거야? 매만큼 고문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들을 보낼 리가 없죠. 이괄이 그리고 또 군사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안 그래도 2등 공신 책봉된 것도 불만이라 그랬죠.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이괄의 난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괄이 영변에서 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얀색으로 길이 나와 있죠? 수도 한양으로 군대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당시 인조 정권은 이괄의 1만 군대를 막을 만한 병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인조가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라는 곳으로 가요. 네. 이 나라 도시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 네. 공주의 공산성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몽진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선조가 임진을 할 때 수도를 버리고 의주로 가잖아요. 몽진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하천이라고도 부르죠. 자, 인조가 첫 번째로 몽진을 갔어요. 파천을 간 거예요. 자, 당시 이괄은 수도 한성을 장악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서울이에요. 여기를 장악을 한 다음에 선조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기 보시면 운빈 한씨의 아들 흥안군이라고 보여요? 선조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흥안군을 새로 왕으로 세워요. 이괄이 누굴 왕으로 세웠다고요? 흥안군을 새로 왕으로 세웠어요. 자, 인조 입장에선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고, 자, 다시 군대를 보내요. 당시 이, 이괄의 군대가 지금 너희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들어봤어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데 대학교 들어봤어요? 이화여대 뒤에 보면 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안산, 당시는 안현이라고 불렀는데, 전쟁은 위가 유리할까요? 아래가 유리할까요? 위가 유리하겠죠? 왜 위가 유리하죠? 위에 올라가면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당시 인조의 군대가 이 안현 골짜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궐의 군대랑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 번의 싸움에서 이괄의 군대가 패배하면서 결국은 자, 이괄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고 자, 반란군에서 한 번 패배하니까 이 반란군들이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반란군들이 이괄의 목을 베어가지고 인조한테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괄의 난이 진압이 돼요. 자, 선조는 다시 어렵게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괄의 난에 참여했던 한명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명련이라는 사람은 이괄의 난 때 이제 잡혀서 죽고 한명련의 아들이 한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자,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 이 조선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란 실패했으니까 조선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로 갔을까요? 후금으로 도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윤이 후금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해군은 아무 잘못도 없고 후금한테 굉장히 잘하던 군주였는데 저 지금 새로운 임금 인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제 후금이랑 관계를 끊고 명나라랑만 잘 지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금 여기서 군대를 몰고 조선을 공격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안 그래도 후금은 이 명나라를 공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조선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광해군이라는 왕은 어땠어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눈치를 잘 봤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랑 건다 손을 딱 세게 잡은 게 아니라 눈치를 봐가면서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인조는 완전히 후금이랑은 관계를 끊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는 명나라 쳐들어갈 때 조선이 후금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해요. 근데 때마침 이 한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려운 데를 싹 긁어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후금은 조선을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죠. 자 그렇게 해서 후금이 이제 조선을 한번 치려 그래요. 자 당시 후금의 왕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사람? 후금의 왕 누구라고요? 누르하치. 네. 자, 누르하치가 이 명나라랑 전투에서 4번 다 이겼어요.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명나라를 좀 얕잡아 봤단 말이에요. 자, 중국에 가면은 만리장성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만리장성 바깥에 영원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자, 누르하치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이 지금 명나라가 만리장성 바깥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나머지는 다 후금한테 뺏긴 거예요, 땅을. 이 영원성 지역을 포위를 해요. 자, 포위하고 자, 이제 자신감 있게 그 영원성 주변을 돌면서 항복해라라고 명나라 군대, 이 영원성 안에 있는 명나라 군대한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이 영원성 안에 있던 장군이 원숭환이란 장군, 명나라 장군이지. 원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원숭환은 명나라의 이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장 중에 명장이었어. 명나라는 엉망이고 기울어가고 있었는데 이 원숭환 장군만큼은 명나라 군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명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원숭환이 평소에도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자, 아무리 저 후금 군대가 강력하더라도 저 대장만 잘 잡아서 쓰러뜨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숭환이 준비를 해요. 당시 이 명나라를 왔다 갔다 하던 서양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다 못해서 빨갰어요. 너희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얼굴 너무 하얗면 빨개 보이는 거 알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 그래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을 이 명나라 사람들은 얼굴이 빨간 오랑캐라고 불렀어. 홍은 붉은 홍, 이는 오랑캐 이자예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명나라 사람들한테 심지에다 불만 붙이면 펑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 무기를 하나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뭘까요? 대포였어, 대포. 네덜란드 사람 얼굴이 빨간 오랑캐들이 알려준 대포 무슨 포? 자, 요거를 명나라가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있었어요. 원숭아니 영원성 위에서 자, 이 홍위포를 딱 준비해 놓고 적의 대장이 오면은 쓰러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신감 넘치던 누르하치가 군대를 이끌고 영원성 주변을 한번 쓱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금 갑옷을 입고 누가 봐도 눈에 띄죠. 원숭아니 홍위포를 잔뜩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쟤를 조준하라 그랬어요. 황금 갑옷 입은 장군을. 그 다음에 대포에 불을 붙여가지고 동시에 빵빵빵빵 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게 이 누르하치에게 날아갔는데 다른 건 빗나갔는데 딱 한 발이 누르하치 여기 갑옷 위에다 톡 맞은 거예요. 직격을 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말 위에서 떨어졌는데 자, 여기 갈비뼈가 다 부러졌어. 자, 갈비뼈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롭죠, 뼈가. 그게 뭘 찌를까요? 폐나 내장을 찌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자, 그 콩이포를 맞고 그러고도 10개월 살아요. 근데 3개월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 무너져가는 적이라도 얕보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하물며 명나라 같은 나라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누르하치가 죽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누르하치의 여덟 번째 아들이었던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새로 군주가 돼요. 자, 이 홍타이지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당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저 명나라를 제압하려면 먼저 지금 군주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랑 외교 관계를 끊어버린 누구를 정벌해야 된다?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홍타이지가 자기 조카였던 아민, 이 아민이라는 자기 조카한테 군대를 3만 명을 줘요. 그 다음에 조선을 쳐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후금의 군대 3만 명이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여기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쭉 쳐들어오죠. 자, 쳐들어와서 지금 여기 황해도에 평산이란 곳까지 도착을 해요. 자, 조선 인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자, 여기 평산에서 한성까지 서울까지 말 타고 오면 빨리 달리면 하루만 와요. 자, 그래서 인조가 이번에는 맞아요. 강화도로 쏙 들어가 버려요. 강화도는 인천에 있는 섬이죠. 예. 우리 고려 때 몽골 쳐들어왔을 때 고려 왕들도 이 강화도로 숨었단 말이에요. 자, 조선의 인조도 강화도로 쏙 숨어버려요. 자, 인조가 강화도로 정묘을 한 때, 강화도로 또 뭐 한 거죠? 임금이 수도 버리고 도망가는 거. 몽진이라고 하죠? 다른 이름으로 네. 인조가 두 번째로 도망간 거. 자, 그 다음에 3만 명이면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을 다 정복하려고 보낸 군대일까요? 3만 명으로 조선이 넓은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겁만 주러 보낸 거예요. 자, 후금의 요구는 너희 이제 명나라랑 관계 끊어. 그리고 우리랑 관계 가지자. 우리랑 관계를 가지는데
우리가 형이고 너희가 동생이야. 자, 요렇게만 해주면 우리 돌아갈게. 자,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수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명나라는 엄마 아빠 같은 나라인데 엄마 아빠랑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좀 난처하다. 자, 근데 너희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쳐들어갈 건데? 그래서 조선에서 빌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명나라랑 관계를 끊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아요. 관계 안 끊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금과 조선이 형제 관계는 맺어요. 그래서 후금이 뭐가 돼요? 형이 되고 조선이 동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후금이 계속 명나라를 압박해가지고 더욱더 국력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이 혹타이즈가 나라 이름을 바꿔요. 후금에서 뭘로 바꿨을까요? 청으로 바꿔. 자, 후금이 나라 이름을 한 글자 뭐로 바꿨다고요? 청으로 바꾼다. 자, 그러면서 홍타이즈가 스스로를 왕보다 위에 황제로 스스로 칭한단 말이에요. 원래 황제는 중국의 그 명나라 임금만 황제를 칭할 수가 있는데 명나라랑 맞먹겠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황제니까 조선 니네랑 관계를 새로 가져야겠어. 우리가 임금님 군주할 테니까 너희는 신하해. 자, 형제 관계에서 무슨 관계를 요구해왔어요?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해요. 조선에서 이거 오케이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죠. 자, 거절했더니 너 미쳤네? 자, 그리고 쳐들어오죠. 자, 여기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나간 이 강 무슨 강이라 그랬죠? 앞? 압록강이라 그랬죠? 자, 압록강이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요. 우리 한강도 얼죠, 겨울 되면. 아주 심하게 추우면. 1636년 12월. 아주 추울 때. 이거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환산하면 1월 중순이거든요. 제일 추울 때죠. 이때 후금의 청나라 군대가 자기네 수도 심양 여기서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자 이제 조선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당시 요 압록강 주변에 여기 이 용골산성과 요 지역에서 여기를 수비하던 장군이 김자점이란 장군이었는데 후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김자점이란 사람이 이 수도 서울에다가 한양에다가 보고를 빨리 해야겠죠. 근데 보고를 빨리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무 태만으로 보고를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쓱 보고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설마 그렇게 빨리 가겠어 하고 늦게 보고를 하는데 후금의 군대는 이제 청나라 군대는 뭘 타고 다니죠? 얘네는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압록강 건너자마자 서울까지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3일 걸려요, 3일. 여기 지금 한 600km 되거든요? 하루에 몇 킬로씩 달린 거예요? 200km씩 달린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빨리 달려왔을까요? 저번에 인조가 어디로 숨었죠? 강화도 섬으로 쏙 숨어버렸죠. 그쵸. 얘네들은 말을 타고 육지에선 잘 싸우는데 그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이 배 타고 물에서 싸우는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여기 서울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고 3일 만에 우다다다다 달려가지고 이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요. 인조가 뒤늦게 소식을 안 다음에 강화도로 가려다가 이 청나라 군대가 개성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가지고 강화도로 가지를 못하고 자기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만 강화도로 집어넣어요. 누구?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만 강화도로 보내고
자기는 그때 또 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던 어가를 성남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돌린다. 그리고 독립대군은 둘째 아들이었고 큰아들 소현세자는 저기 전라도의 전주라는 곳으로. 그리고 아무튼 인조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자, 우리 첫 번째 1627년에 정묘년에 쳐들어왔을 때는 어디로 숨었어요, 인조가? 강화도로 갔죠. 근데 병자년 1636년에 쳐들어왔을 때는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을 만나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산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산에 쌓아놓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고. 자, 근데 이게 실수였죠. 이 청나라 부대는 원래 저 윗동네 만주 지역이 더 추운 데라 가지고 얘는 추위에 강해요. 자, 이 청나라 군대가 그 남한산성 주변을 완전히 포위를 해. 자, 전국 각 지역에서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군대를 근왕병이라고 불러요. 근왕병. 임금을 근심해서 오는 병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근왕병들이 오는 길목을 청나라 군대가 다 미리 막고 있다가 근왕병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격파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아무튼 그 추운데 1월 중순, 너 1월 중순이 어때요, 날씨가? 1년 중에 제일 춥죠? 그때 난방시설도 없는데 이 남한산성에 인조의 군대가 갇힌 거예요. 며칠 동안 버텼을까요? 45일 동안 버텨요. 한 달 반 버틴 거죠. 자, 근데 결국은 마실 물이랑 식량이 떨어져. 처음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 산성 안에서 눈이 오면 눈을 녹여가지고 먹었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타고 들었던 말을 죽여가지고 말을 잡아먹었어. 말의 피 내장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버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없죠. 결국은 45일 만에 인조가 삼전도. 이 삼전도는 지금의 잠실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잠실에 삼전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물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당시에는 한강물이 들어왔다는. 삼전 나루. 나루는 배를 대는 곳이에요. 자, 여기 지금 단상에 올라와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죠. 청태종. 지금 여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인조죠. 45일 만에 삼전도로 나와가지고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런 다음에 신하가 군주한테 하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의식이 삼괴 부고두예요. 괴는 뭘까요, 괴?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몇 번 꿇어요? 3번 꿇어요. 그리고 3번 꿇을 때, 한 번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 찧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은 몇이에요? 9죠. 한 번 꿇을 때마다 3번씩 머리를 찢는데, 한 번 꿇고 3번 찢고, 다시 한 번 꿇고 3번 찢고 해가지고 총 9번을 머리를 찢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 이렇게 해서 굴욕을 당하죠.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어쩔 수 없이 숨어들었던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라고 불러요. 무슨 호란? 여기서 호는 오랑캐를 가리켜요. 오랑캐.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 정묘호란. 이때는 청나라 후금 군대가 어디까지만 쳐들어왔어요. 황해도 평상까지만 왔다가 돌아갔죠. 겁만 주고. 근데 두 번째 쳐들어왔을 국호도 청나라라고 바꾼 다음에 아예 그냥 남한산성을 포위해버렸죠. 그래서 인조의 항복을 받아냈죠. 병자호란.
이때 인조가 청태종한테 한 의식이 뭐라고요?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 찢는 거 읽어보세요. 삼계, 네. 두는 머리 두자예요. 고는 머리를 찢는다는 뜻이고. 이때부터 조선은 명나라랑은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되고요. 송나라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가지게 돼요. 군신 관계에서 군과 신은 뭐라고요? 군주와 신하. 자, 인조는 머리를 숙인 대가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인조의 큰아들이었던, 아까 전주로 대피시켰다는 큰아들 누구였어요? 소현세자였죠? 강화도로 숨게 했던 둘째 아들 누구였어요? 복림대군이었죠? 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자, 인조 대신에 두 아들 누구랑 누구?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은 어마어마한 굴욕을 당하게 되죠. 앞에 48페이지 보세요. 자, 광해군이 광옥리 평복한 거 이거 무슨 외교였어요? 중립 외교. 그리고 무리하게 궁궐공사하고 잦은 역모 사건. 자, 또 하나 제일 문제됐던 거는 폐모 살제. 이것 때문에 서인들이 광해군을 쫓아냈죠. 그렇게 해서 능양군을 새로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뭐였어요? 인조 반정이었죠. 자, 인조 반정 때 이괄의 난이 일어나면서 인조가 처음에 어디로 갔죠? 공주로 도망갔죠. 자, 그러다가 이괄을 제거하고 다시 수도로 돌아오는데, 자, 후금이 한번 쳐들어오죠. 이게 무슨 호란이에요? 첫 번째 호란, 정묘 호란이 일어나죠. 이때는 인조가 섬으로 쑥 숨어버렸다 그랬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강화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후금이 돌아갔죠. 근데 인조 정권은 끝까지 후금이랑 잘 지낼 생각이 없었죠. 계속 친명배금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 화가 난 후금이 국호를 이번에 뭐라고 바꿨어요? 청으로 바꿨죠? 그리고는 무슨 관계를 요구해왔어요? 군신 관계를 요구해오죠. 자, 조선이 이걸 거절했더니 다시 쳐들어왔죠. 이게 이때 남한산성 안에서 며칠을 버텼다 그랬죠? 45일간 항전을 하죠. 이때 인조 주변에 있던 신하들 중에서 싸우자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이 사람이 김상헌, 주전론자. 주전론할 때 주는 주장하다고 전은 뭘까요? 전. 싸울 전자예요. 전투예요. 전투. 끝까지 싸우잖아. 그리고 최명길은 주화론자였어. 화는 뭘까요? 화. 화해하다 이건 화해하다. 행복하자는 거죠. 사실상 화해하자는 거. 이때 최명길이 제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 지금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가 도저히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한테 행복하겠다는 편지를 쓰거든요. 이거를 인조한테 올렸는데 인조가 보고 인조도 항복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신하들한테 이걸 한번 보라 그랬는데 김상원이 그걸 받아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도저히 보낼 수 없다. 저 오랑캐한테. 그랬더니 최명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찢은 편지를 다시 주워요. 그 다음에 이걸 붙여요.
자, 그대는 나는 붙일 테니, 그대는 찢으시오, 나는 붙일 테니. 그러면서 지금 항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울면서 끝까지 항복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최명길의 그런 노력으로 항복하자는 의견이 대세가 돼가지고 항복을 하게 되죠. 인조가 어떻게 하죠? 삼전도로 나가서 1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몇 번을 찧었다 그랬죠, 땅바닥에? 한 번 꿇을 때마다 3번씩 찧었으니까 3, 3은 9, 9번 머리 찧었다 그랬죠? 자, 이때 항복하자고 주장했던 최명길, 싸우자고 주장했던 김상원, 이 사람들 다 청나라로 잡혀가요. 청나라가 얘네들을 다 잡아간다고, 신하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걸 주장했던 젊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신하들,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런 사람들도 다 잡혀가요. 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끝까지 청나라에게 허리를 숙이지 않았던 절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사막사라고 부릅니다. 대쪽 같은 사막사. 그리고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랑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도 다 청나라로 잡혀갔다 그랬죠? 이때 인조가 직접 아들들을 배웅하면서 이 소현세자 걱정을 많이 해요. 자, 세자는 임금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죠. 걱정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면서 이 소현세자 잡혀갈 때 소현세자를 데리고 왔던 장군 용골대한테 청나라 장군 용골대한테 이 인조가 가서 부탁을 해. 이 세자가 몸이 약하니까 먹는 것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잘 때 바닥이 차면은 감기 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일러가 없으니까 장작불 때문에 온돌이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온돌방에서 얘를 좀 재워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만큼 아버지 인조가 큰아들 소현세자를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헤어질 때는. 근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부터 조금씩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요거 간단하게 들으세요. 큰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자, 너희 생각해봐. 지금 전쟁에서 크게 져가지고 남의 나라에 잡혀간 왕자예요. 그러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좀 되게 좀 뭐랄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자, 근데도 이 소현세자가 되게 당당했어요. 지금 전쟁 진 나라 왕자처럼 행동을 안 하고 되게 꼿꼿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나라 관리들이 오면 말도 야무지게 잘하고 굉장히 뭐랄까 좀 다부졌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자신감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남자의 자신감은.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에서 자신감이 나온답니다. 소현세자가 당시 청나라 수도 심양에다가